오후의 시작, 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임지웅입니다. 올해 들어 60%가량 오르며 그야말로 금값이 된 금, 이 안전자산으로 금을 찾는 투자자들이 급증했는데요. 그런데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던 국제 금값이 하루 만에 5% 넘게 급락했습니다. 이게 상승세가 꺾인 건지 아니면 잠시 조정 국면에 들어선 건지 잠시 후 이슈 톡톡에서 금값의 향방과 함께 금 투자 시 유의할 점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일터에서 근로자들을 감시하는 눈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업무용 PC에는 감시 프로그램이 설치되고요. 사무실 곳곳엔 CCTV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보안과 효율을 명분으로 한 이런 전자감시 장치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까요? 오늘 세무정 톡톡 상담소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 백서에서 일터에 들이운 노동감시의 그림자와 그 법적 쟁점을 짚어보고요. 상담도 해드리겠습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애청자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작은 이벤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가을엔 누구나 시인이 된다고 하죠. 저희 세모정 앞으로 이 가을은 시낭송의 계절이다라고 문자 주신 분도 계신데 오늘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시 한 구절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시 제목은 기억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여러분 마음을 두드렸던 기억에 남는 시 한 줄, 또 짧은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도 보내드릴 테니까요. 기억나는 시가 없다고 하면 직접 지금 떠오르는 대로 한 줄 쓱 써서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수요일엔 생활 밀착형 경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하프타임 뉴스. 먼저 이 시각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재 시황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코스피가 어제 3,900선을 넘봤는데 이 오후 들어서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습니다. 오늘 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코스피 미중회담 불발 우려가 커지면서 하락 출발했지만 그래도 개인들이 순매수에 나서면서 현재 지수가 상승 전환됐습니다. 0.1% 강보합권으로 3,828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수급적으로는 외국인과 기관 양매도입니다. 외국인이 4,698억 원 팔아내고 있고요. 기관 역시 316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들만 홀로 5천억 원 가까이 사자세 기록 중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반도체 투톱 2거래일 연속 조정을 받고 있고요. 반면 방산과 조선 대표주 상승세 이어가는 중입니다. 네. 어제 하락 마감했던 코스닥 지수 오늘 움직임 어떨까요? 네, 코스닥 지수 현재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약보합권으로 871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도 이어집니다. 외국인이 1,556억 원 팔아내고 있고 기관도 816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2,436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2차전지 대표주인 에코프로 형제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특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3분기 호실적 기대감에 현재 14%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주목받는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2차전지 관련주가 강세 보여줍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용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수요가 늘면서 업황 개선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영향인데요. 예. 특히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업황 기대와 더불어서 주가가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헤지펀드 주장의 영향으로 오늘 장에서 신고가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현재 외환시장 동향도 살펴볼까요? 네, 오늘 외환시장 우선 환율 지금 6개월 만에 1,430원을 넘어서는 개장을 했습니다. 원화 약세 국면인데요. 지금도 1,431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유로화도 약세입니다. 1,661원. 다만 엔화 같은 경우에는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943원대에 거래됩니다.
네, 장현재 시황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하프타임 뉴스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뭐 요즘에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제 이달 만에 종료된다 해서 이제 기름값이 그럼 오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신경 쓰였는데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2개월 정도 더 연장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깨알 같은 이 디테일에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네. 유류세 인하율이 줄어듭니다. 아하. 그래서 아마 이제 11월 다음 달부터죠. 휘발유 유류세 깎아주는 게 종전에 한 10% 깎아줬다면 네. 7%로 경유는 15%에서 10%로 인하폭이 줄어드니까 예. 당장 다음 달부터 소비자 가격이 휘발유는 25원 오르고요. 경유는 더 많이 오릅니다. 29원 오릅니다. 리터당. 이게 이달 말까지 기름 가득 채우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제 뭐 우리가 드럼통이 있어야지 많이 채워놓지. 네. 물론 뭐 인하폭이 줄긴 했지만 정부는 그나마 이제 국민 유류비 부담을 고려한 최소한의 완충 장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게 2021년 말부터 시작돼서 벌써 18번째예요. 네. 그러면 사실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고 있는 건 맞는데 네. 이게 자꾸 예외가 계속 이어지니까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네요. 체감은 잘 안 돼. 네. 국제유가는 계속 배럴당 60달러대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정부가 재정이 좀 부족하거든요. 예. 그래서 복지에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써야 돼서 아마 재정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면 아마 정부는 정교한 출구 전략을 좀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휘발유 7% 다음 달부터 깎아주지만 이게 언젠가는 제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18번째 연장까지 왔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 15일에 이제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고 나서요. 뭐 이 매물들도 다 들어가고 거래가 줄고 있고 또 이 전세 월세화가 좀 가속화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이 나오는데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를 보니까 144만 원이라고 하던데요. 이거 실화인가요? 예. 보증금 제외하고 월세만 아파트 살려면 평균 144만 원입니다. 매달. 네. 이게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니까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44만 3천 원. 예. 올 1월보다 7.4%가 뛰었습니다. 9월새 7.4%가 뛰었는데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10,000원 간 넘었어요. 1030원. 이거 이제 한 달 월급으로 치면 209만 원, 21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청년들의 경우에는 이러니까 아파트 월세를 못 사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못 내죠. 맞습니다. 210만 원 벌어서 145만 원을 갖다 바쳐야 되니 이 자치구별로 보니까 아파트는 이제 강남구의 월세 평균이 260만 원. 넘사벽. 200만 원 이상인 곳이 대부분 강남 3구하고 이른바 한강벨트. 용산도 253만 원. 성동구도 220만 원. 진짜 문제는 뭐냐? 지금 계속해서 이 지금 15 대책 때문에 실거주 규제됐어요. 바로 규제 지역에서 아파트를 매입하면 전세 못 줍니다. 그렇죠. 이 2년간 의무가 부과되죠. 대출은 또 제한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세가 지금 씨를 마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월세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전세 물건 실제로 올 초에 비해서 한 24% 이상 서울은 전세 물건 자체가 줄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전세 못 구한 세입자는 월세로 좀 내몰리거나 아니면 또 외곽 지역으로 조금 내몰리는 형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정부가 어쨌든 지금 주택공부 TF를 구성해서 연내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부동산 대책 잉크가 마르지 않았거든요. 근데 벌써 이제 4번째 대책입니다. 다음번 대책에는 전세 대책은 꼭 포함이 돼야 합니다. 다음 소식도 지금 부동산 관련 소식인데 이 지역주택조합 관련 피해가 계속되다 보니까 정부가 조합원 모집 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요. 맞습니다. 이제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무주택자들이 이제 끼리끼리 모여서 공동으로 조합을 구성해서 땅을 사고
이제 아파트를 지어서 나눠 갖는 방식이에요. 일반 분양보다도 좀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문제가 너무 많아. 이 지속이 잘 안 돼. 보니까 한 성공 확률이 한 20% 미만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토지 확보에서부터 인허가 지연되지, 공사비 오르지, 추가 분담금 많아지지 이러니까 실제로 지역주택조합이 굉장히 부진합니다. 성공 확률이 한 17%에 그쳐서 대다수 피해를 보는 거 많아서 이제 주의가 요구되어 왔는데 그래서 이제 지역주택조합은 원수한테 소개시켜준다. 일단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였거든요. 네. 1월 이후로 정부가 앞으로는 이제 신규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는 90% 이상이 토지 매매 계약서를 확보하지 않으면 조합은 모집 자체를 금지하겠다라는 건데 지금까지는 토지 사용권의 한 50%만 확보해도 그때부터는 이제 조합원 모집을 신청을 해서 그 돈으로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었는데 일단 이걸 차단하겠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이제 불확실한 사업 계획을 갖고 이제 조합원 모집을 행위하는 차단은 하는데 과연 사업 속도가 계속 높아질 거냐 이건 이제 공사비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좀 지켜봐야 합니다. 네. 자, 다음은 물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추석이 지난 지도 한참 됐는데 소고기 값 또 돼지고기 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맞습니다. 지난해는 사실 공급 과잉으로 한우 가격 크게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오히려 도축 마리수 자체가 줄었습니다. 올해 한우 도축 건수가 지난해보다 6% 이상 줄었는데 이런 추세가 2028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 이제 뭐 등심, 안심, 뭐 등급별로 약간 가격 차이는 있지만 적게는 1년 전보다 3.8%, 많게는 두 자릿수, 11.8%까지 올랐고요. 돼지고기도 비슷합니다. 도축 마리수와 재고가 줄어든 데다가 국제 시세까지 오르다 보니까 수입 물량이 줄었어요. 그만큼 이제 국내산 수혜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아마 돼지고기 삼겹살 평균 소매 가격이 100g당 지난해보다 6% 넘게 올랐어요. 2,800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우부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까지 축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강세입니다. 정부가 뭐 한우데이, 김장철을 겨냥해서 할인 행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만 소비자 입장에선 장바구니 부담이 좀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제가 월요일에 병원 갔다 이렇게 나오는데 호떡 파는 분이 길거리에 나타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나타났다, 빠르게 움직이셨다 싶었는데 요즘 날씨가 추워지면서 뭐 군고구마, 핫팩 이런 관련 매출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고요. 네, 좋은 병원 다녀오셨나 보네요. 왜요? 네, 저는 근처에 붕어빵 파시는 분들 뭐 못 봤어요. 그래요? 옛날에는 가게에서 이제 팔고 그랬는데 지금 거의 못 봤고 뭐 붕어빵 먹고 싶다 아니면 이러면 편의점 가야 돼. 맞아요. 많이 줄긴 했어요. 서울의 최저 기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니까 이제 편의점에서 겨울 간식 난방용품이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A 편의점에서는 군고구마 매출이 일주일 전보다 175% 넘게 팔리고 있고요. 핫팩 6배, 587%가 늘어났습니다. 다른 편의점들도 비슷한데요. 어묵, 코코아, 그다음에 스타킹, 머플러, 레깅스까지 편의점에서 팔아요. 이런 판매가 좀 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기온 변화가 소비자들이 정말 가장 먼저 반응하는 신호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편의점 경제가 또 한 번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데 아마 본격적인 겨울 준비에 들어가면서 아마 호빵이라든가 어묵이라든가 이 시즌 먹거리 강화하면서 편의점들도 대거 이제 할인 행사를 예고하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게 아까 이제 군고구마나 이제 붕어빵 취급하는 전용 리어카가 사라지고 있다. 왜냐하면 원가 자체가 높아서 이게 한두 개 팔아서 남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대량으로 구매해서 파는 편의점에나 가서야 좀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네. 자, 다음은 많은 분들이 좀 알아두면 좋을 정보인데요. 정부가 이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을 하죠. K패스. 이 K패스를 이용하는 분들 앞으로 자동차 보험료도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고요. 맞습니다. 이 K패스가 정부가 운영하는 거예요. 지난해부터 이제 전국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교통비의 20에서 30%를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사용 가능하고 매달 최대 3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인기인데 여기다 기능 하나를 더 넣겠다라는 겁니다. 네. 이 K패스에다가 단순히 교통비 환급을 넘어서 자동차 보험료 할인 혜택 기능까지 넣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가 참여해야 되거든요. 네. 국내 4대 보험사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 협약을 통해서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운전자일수록 보험료가 낮아지는 구조로 마련될 것으로 보여서 이건 뭐 일석이조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뿐만이 아니라 친환경 교통 전환에도 이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사실 가장 불편했던 게 그거였어요. K패스 가지고 다 안 되더라. 일부는 지하철 따로 해야 되고 서울시 따로 경기도 따로 이런 게 이제 복잡하더라고 했는데 네. 어쨌든 K패스가 이제 교통비 환급을 넘어서 실질적인 생활 혜택으로 보다 더 깊게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하프타임 뉴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여러분과 소통하는 작은 이벤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시 한 구절 보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시인이 되셔서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콩으로 조재희님께서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이라면서 고은의 시 그 꽃의 한 구절을 보내주셨습니다. 산을 오를 때는 우리가 막 힘들고 막 이 목적지를 향해서 열심히 앞만 보고 이렇게 가느라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데 내려갈 때 비로소 내가 지나온 길들을 다시 되돌아보게 되고 또 이런저런 생각도 하게 되는 그런 여유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조재희님께서는 인생에서 이런 어떤 오르막길에 계실까요? 아니면 조금 여유를 느끼는 부분에 계실까요? 저는 아직 조금 올라가고 있느라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 시를 또 한 구절 보내주시니까 내가 너무 급했구나. 여유를 가져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8590님 워낙 유명한 시고 여기저기서 많이 보는 시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 시인의 시구죠. 8590님은 이 시구 보내주시면서 저는 가족이 그렇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이게 진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사실은 진짜 그 소중함을 잘 모르고 얼마나 예쁜지 사랑스러운지 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가을이 왔으니까 좀 진짜 여유를 갖고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가족이나 친구들 이렇게 둘러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도 막 젖어가는 느낌이네요. 가을에. 이하나 육하나님 저는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요.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그렇죠. 이 인생에 또 이 욕심을 가득 갖고 뭐든 다 갖고 이렇게 가려고 하다 보면 진짜 부담만 갖고 항상 스트레스만 받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하는 후회 속에 살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나중에 진짜 후회 없이 나 즐거운 소풍 끝내고 간다라는 생각 가지려면은 너무 욕심을 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잘하려는 욕심 너무 내다 보니까 이렇게 말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계속해서 저 여유 가지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청취율 조사 전화 오면 꼭 받으셔서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잘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9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점심시간에 접어들면서 오전 정체는 빠르게 풀려가고 있지만 워낙 오전 내내 돌발 구간이 많았던 만큼 곳곳으로 긴 정체 남아 있습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방면으로 서평택 분기점 부근 사고는 이제 1차로 통행이 가능해졌지만 이 일대의 정체 매우 심하고요. 반대 방면에서도 여전히 1차로를 막고 사고 잔재물을 처리하고 있어서 조암나들목부터 긴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오산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났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화도에서 남양주요금소 사이 정체는 작업 여파입니다. 서울 시내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성동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노량진 수산시장 부근 4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부근으로 정체 심하고요. 강남 순환로 성산 방면으로 봉천터널 안 4차로에서도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연일 사상 최고치 경신 행진을 이어가던 국제 금값이 하루 사이 5% 넘게 급락했습니다. 과연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금값 랠리가 이렇게 끝나는 건지 오늘 이슈톡톡 시간에 금은 투자 전문가 조규원 스테커스 대표 모시고 금값 전망과 함께 금 투자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국제 금값이 오르고 오른다는 소식만 계속 전해드리다가 간밤에 지금 크게 하락했다는 소식이 들려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얼마나 지금 떨어진 겁니까? 일단 장중 한때 6.3% 정도 떨어졌었는데 네. 이게 어느 정도 큰 수치냐면 네. 일단 통계적으로 봤을 때 2013년 이후 가장 큰 하락이 나타났다. 12년 만에 최고치 하락이 나타났다. 그러네요.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저희 업계에서는 이제 뭐 금방 사장님들이나 뭐 금거래소 대표님들이 네. 금 가격이 2%만 올라도 폭등했다 그러고 2% 떨어지면 폭락했다는 표현을 자주 쓰세요. 2%인데 그게. 네. 근데 이제 6%가 이렇게 떨어졌다라는 건 상당히 큰 하락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거냐 이런 게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대표적으로 대두되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트럼프가 이제 시진핑 주석과 협상을 다시 이어나갈 스탠스가 보이자 사람들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조금 누그러들면서 금에 대한 수요가 줄었다 이렇게 평가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미국 정부가 셧다운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도 이제 다시 완화될 거라는 그런 투자자들의 생각이 점점 커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안정자산 선호 현상이 또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졌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되는데 근데 사실 만약에 이것 때문만이라면 위험자산이 가격이 많이 올랐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반대로. 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걸 볼 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마도 금이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 보니까 그에 대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이렇게 좀 조정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금은 불안을 먹고 자란다는 뭐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불안한 어떤 상황과 반대돼서 가격이 올라가고 지금 조금 안정된 상태로 가까이 갈수록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뭐 보일 수 있는 건데 어제 이렇게 급락하긴 했지만 사실 지난해랑 비교를 해봐도 이미 엄청 많이 오른 상태잖아요. 네, 맞습니다. 금 가격이 그냥 어저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동안만 한 60% 정도. 60%.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미국 주식시장의 4배 이상 높은 수준의 상승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로 금이 되게 뜨거웠다 볼 수 있고 이번 달만 하더라도 10% 정도 상승을 할 정도로 금 가격 상승이 되게 뜨겁고 그리고 이런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나가고 있었구나. 이제 요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이라는 게 안전자산이고 기존에는 이런 식으로 막 단기간에 훅 올랐다가 또 훅 떨어지고 하는 롤러코스터 그래프를 그리는 그런 자산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왜 이러는 걸까요? 일단 이렇게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금이라는 자산 자체가 모든 자산들 중에서 변동성이 가장 낮은 자산 중에 하나인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금에 대해서 안전자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금융 시스템이나 화폐 시스템에 대한 불안감이 생길 때 그때 찾게 되는 자산이라서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 거지 언제나 가격이 안정되어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970년대를 보면 그때도 한 1년 정도 기간 동안 금
금 가격이 1년 만에 4배 가까이 상승했던 역사들도 있었고요. 4배요? 네. 400%가 되는 건가요? 그죠. 그죠. 380%. 네, 맞습니다. 네네네. 그 정도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2000년대도 보면 사실 60% 정도 1년에 상승하는 거는 꽤나 자주 있었던 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걸 돌이켜 볼 때 요즘 금 가격이 왜 이렇게 많이 오르는가는 사실 과거의 역사랑 대입해봐도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1970년대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물가는 상승하는데 경기는 되게 침체되는 모습이 보여줬어요. 요즘 고용 지표들 보면 되게 안 좋잖아요. 뭔가 경제는 안 좋을 것 같은데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거죠. 거기다 관세 정책 이런 것들이 아직 물가에 다 반영이 안 됐다라는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면서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 되고 앞으로 관세 전쟁이 더욱 심화된다라고 한다면 이거 1970년대와 같은 그런 스태그플레이션 화폐 가치가 무차별적으로 떨어지는 시대가 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불안감에 금 가격이 이렇게 무섭게 치솟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이 금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 또 준비하셨던 분들은 이대로 금값이 조정 국면에 들어서는 건지 아니면 뭐 그 하락폭이 이제 얼마나 되는 건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간 랠리 이렇게 이어갈 때만 해도 더 오를 거란 사실 전망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금 가격이라는 게 계속 올라가는 자산이냐라고 하면은 금은 영원히 올라가는 자산은 맞다. 다만 그게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야기죠. 왜 금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냐면 사실은 우리가 금 가격이라고 하는 걸 명목 가격의 측면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바라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금이 5,000년 동안 뭐로 쓰였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옛날에는 금화나 뭐 이제 금 자체를 이제 담보로 한 화폐를 씀으로써 금 자체가 돈으로서 사용이 됐었어요. 지금도 사실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그 외환보유고에는 금을 많이 담아놓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온 지구상에 있는 금의 20%나 되는 양을 그것도 실물로 직접 보유하고 있는 이유 자체가 금을 최종 지불 수단으로서 갖고 있는 거거든요. 아직까지도 중앙은행들은 금을 돈으로서 바라보고 모으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종이화폐는 계속해서 풀리고 있어요. 그렇죠. 미국만 하더라도 1년에 숨만 쉬어도 2조 달러의 빚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자, 그 말은 뭐냐면 뭐든지 양이 많아지면 가치가 떨어지는 법. 그럼 금은 항상 가만히 있어도 화폐의 가치가 낮아지니까 상승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오르는 게 맞지만 최근 들어서 이렇게 화폐에 대한 불신이 더욱더 커지고 이런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금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금가격이 더 많이 오를 거냐 하면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오른다면 또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큰 조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너무 조급한 마음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조금 적립식으로 꾸준하게 금을 모아보는 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좀 길게 보고.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 은값도 덩달아 엄청난 상승세였습니다. 그런데 간밤에 은값이 낙폭을 7.6%까지 키우면서 금보다도 더 떨어졌는데요. 이후에 은값의 움직임은 뭐 금과 비슷한 흐름을 보일까요? 일단 은이 어떤 자산인가 또 생각을 해보면 은은 금과 함께 5,000년 동안 돈으로서 쓰였던 자산이에요. 물론 지금은 은을 돈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런 역사성이 있고 실제로 가격적인 측면을 바라볼 때 그런 역사성 때문에 아무래도 지난 100년 동안 금 가격 데이터랑 은 가격 데이터를 이렇게 딱 겹쳐서 보면 은은 금을 쫓아가는 형상을 많이 보여줍니다. 거의 똑같은 현상을 보여주는데 다만 은은 금보다 변동성이 1.5배에서 2배 정도 더 크다라는 그런 특징이에요. 은이 더 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은은 한 7% 정도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일이 꽤 종종 있어 왔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고 앞으로 금 가격이 조금 더 단기적으로 조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은은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변동성으로 가격이 하락할 여지도 있고 그리고 좀 우리가 장기적인 측면에선 금이 상당히 좋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많이 체감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장기적으로는 은이 금보다 더 높은 퍼포먼스를 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금과 은 모두 크게 오르는 가운데 김치 프리미엄이란 우려가 또 있었어요. 이제 국내 금 가격이 국제 금 시세보다 훨씬 높은 현상인데 그러면 지금 앞으로 국내 금 가격이 더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최근에만 하더라도 이 김치 프리미엄이 18%까지 추소했던 때도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공급적인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일이지 우리나라만 유독 뭐 금에 대한 수요가 폭증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수요는 다 높아져서 그래서 금값이 올라갔던 거니까. 근데 이제 공급적인 특성이라는 건 우리나라가 이제 해외로부터 금을 수입하거나 하는데 뭐 통관 절차도 있을 거고 이러니까 시차가 좀 걸려서 당장의 금에 대한 수요를 이제 책임질 수가 없으니까 웃돈을 주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김치 프리미엄이 종종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사실은 1년에도 몇 번씩. 근데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차가 좀 존재할 뿐이지 공급은 결국에 안정화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한 3, 4일 전부터 이 김치 프리미엄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금 가격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세는 떨어졌던 게 바로 공급이 차차 안정화되는 시기였다. 여기에 이제 국제 금시세도 떨어지면서 수요도 줄면서 공급이 안정화되니까 지금 기준으로는 김치 프리미엄이 한 5%대까지 떨어졌는데 아마도 이 5% 정도의 김치 프리미엄마저도 곧 있으면 더 안정화되면서 정상화되는 과정 가운데 이제 국내 금값은 조금 더 떨어질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결국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금값이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이신데 그러면 이제 투자를 하려고 저처럼 기다리다가 때를 잡지 못하신 분들 지금 조정을 좀 기회로 봐야 한다는 말씀이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지금 제가 앞서서 금값이 좀 많은 하락을 했다 보니까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그리고 이렇게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 이렇게 조정이 나타날 때는 조금 더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앞으로 좀 하락이 있을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제 금 상승이 끝난 건가 이제 하락 추세로 돌아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금의 상승은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추세만 보더라도 사실 올해 60%나 상승할 만큼 상승 추세는 여전히 견고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사실 금이라는 자산 자체가 되게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추세성이 매우 길고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난 100년 동안의 금의 이제 사이클을 분석해 보면 짧게는 9년에서 길게는 13년까지 슈퍼 사이클이 이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이번 사이클이 2019년에 시작됐고 지금 따지면 6년 정도 왔다 보니까 대략 한 10년에서 11년 정도 되는 그런 사이클에 우리는 한 절반 정도 온 수준밖에 안 된다. 앞으로 이제 금의 상승 추세는 더 이어질 것이고 사실은 앞으로 이제 뭐 금리나 사이클도 있지만 사실은 미국이 이제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분석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결과적으로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자면 금을 안 산다면 내가 현금을 들고 있는 게 과연 옳은 선택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4, 5년 뒤에 현금의 가치가 지금이랑 비슷할지 아니면 지금 이렇게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 보면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금 가격도 결코 비싼 가격은 아닐 수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처럼 이렇게 좀 금 가격이 막 단기간에 요동치는 이런 상황에서 뭐 실물은 사실 찾아볼래야 찾기도 어려운 요즘인데 다른 뭐 투자 방식도 다양하게 있잖아요. 어떤 투자 방식이 가장 좀 적합하다고 생각하실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실물을 가장 선호하긴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자산이 실물 금이거든요. 실물 금과 은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초보자 입장에선 실물을 사려고 하면 뭐 금은방 발품도 팔아야 되고 뭐 이렇게 되게 복잡한 과정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저는 초보자분들에게 가장 추천드렸던 방법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ETF. 이제 금 가격을 그대로 쫓아가도록 설계된 일종의 펀드인데요. 이것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첫 번째로 간편하다는 게 있고 수수료도 좀 저렴하고 무엇보다 김치 프리미엄이 생겼을 때는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물 시세를 추정하다 보니까 그런 프리미엄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어서 지금도 한 5% 정도의 프리미엄이 있을 때는 ETF가 효율 면에선 더 낫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어느 정도 이 김치 프리미엄이 안정화된다라고 한다면 그럼 KRX 금시장을 저는 가장 추천을 드려요. KRX 금시장은 2014년에 국가가 이제 금거래를 좀 양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제 한국거래소를 통해 출범한 금투자 방법인데요. 수수료는 0.3% 정도로 가장 저렴하고 무엇보다 나중에 팔 때 세금이 없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투자의 효율성만 두고 봤을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도 KRX니까 그것도 같이 생각하면서 투자의
접목해보면 되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말 짧게요. 이 투자자들이 좀 유의할 점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 금 가격이 되게 뜨겁다라는 것 자체가 변동성이 되게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때로는 포모가 일어날 수도 있고 때로는 되게 공포에 잠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좀 더 본질적으로 다가가서 금은 화폐 가치에 대한 그런 신뢰라는 측면을 생각하면서 내가 화폐를 갖고 있는 거 내가 너무 현금만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네. 금을 조금씩 천천히 적립식으로 담아보는 건 어떨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규원 스테커스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 몸에서 손가락과 발가락 끝에는 각각 손톱과 발톱이 있고 이것은 손가락 끝과 발가락 끝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여러분도 느끼실 것 같은데요. 손톱이 발톱보다 더 빨리 자라기 때문에 더 자주 깎게 됩니다. 우리말 속담 중에 이와 관련된 것으로 손톱은 슬플 때마다 돋고 발톱은 기쁠 때마다 돋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손톱이 발톱보다 빨리 자란다는 데서 기쁨보다 슬픔이 더 많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죠. 이 중에서 발톱은 비유적으로 사용하면 사납고 매서운 것을 이르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권력의 발톱에 걸리지 않기가 그리 쉬운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발톱을 숨긴다 또는 발톱을 숨기고 있다는 표현을 쓸 때가 있는데 이것은 본색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시기가 두려워 발톱을 숨겼다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 속담에 고양이는 발톱을 감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재주 있는 사람은 그것을 깊이 감추고서 함부로 드러내지 아니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변변치 못해 보이던 그가 컴퓨터 전문가였음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고양이가 발톱을 감추고 있었다며 놀라워했다처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공기가 온화해졌습니다. 오늘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한낮에 서울 19도, 대구 18도, 대전 20도, 부산 21도, 광주와 제주 22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지금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도와 전라도 등 대부분의 서쪽 지역은 파란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는데요. 강원 영동과 경상도, 제주도는 동풍의 영향으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강원 영동에는 20에서 60mm, 경상 동해안에는 최고 20에서 40mm, 제주도에는 5mm 미만의 비가 가끔 오겠고요. 일부 동쪽 내륙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당분간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동해안에서는 높은 너울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서쪽 지역은 구름만 많이 끼겠지만 동쪽 지역은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는 등 동해안을 중심으로 이번 주 비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이 12도를 보이는 등 일요일까지는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며 아침에는 쌀쌀하고 낮에는 서늘해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8도, 습도는 56%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세상의 모든 정보 2부 시작합니다. 2부에서는 정치 국제 이슈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뉴스 하고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작은 궁금증도 신속 정확하게 해결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수요일 코너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 백서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즘 우리 일터 곳곳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이 전자감시 장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노동감시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문자로 미리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저희가 상담도 해드리고요.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도 보내드립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 샵 9730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에선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과의 막바지 관세 협상을 위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오늘 다시 방미길에 올랐습니다. 김 실장은 여전히 한두 가지 쟁점이 남았다면서 부분 합의는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전체 합의가 돼야 협상이 마무리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8시 10분쯤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다음 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에 이루어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김건희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양평 공무원 사건에 대해 특검팀이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정식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공무원 측 변호사는 민중기 특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했습니다. 퇴직 후 재취업 등이 늘면서 60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가 처음으로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체 비정규직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35.5%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오전에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첫 무력 시위가 되겠네요. 네.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도발한 게 지난 5월 8일 이후에 167일 만이고요. 예. 올해 들어서는 5번째입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처음이고요. 네.
특히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중국 주석 그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계기로 해서 방한을 앞두고 있는데 그런 시점에 이런 무력 시위에 나선 것으로 인해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무엇보다 그 김정은의 그 비핵화는 없다라는 북한의 명제를 더 분명하게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군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기종과 사거리 등 재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나를 잊지 마세요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국회는 오늘도 국정감사 일정 5개 상임위원회에서 이어가는데요. 어제 국정감사부터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이 대법관 증원 또 재판 소원 이런 문제 이 사법개혁안 놓고 공방을 벌였죠. 네, 얼마 전에 여당이 그 대법관 증원을 포함해서 사법개혁안을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나 재판 소원 제도 등등 하나하나 여야가 간극을 보이면서 맞섰는데요. 국민의힘은 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두고 재판부가 사전에 특정되거나 범위가 어느 정도 한정되는 형태로 구성을 재판부를 그렇게 하면 재판부 구성에 대한 헌법적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 무수한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의 구상은 정확히 베네수엘라 모델이다. 뭐 이런 주장을 펼쳤어요. 그리고 재판 소원을 두고는 이게 사실상의 사심제다, 뭐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재판 소원은 사실 이게 조금 더 내밀하게 들어가면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 사이에서 해묵은 논쟁 사안이기도 해요. 그래서 원래 거론이 됐던 건데 이 내용이 뭐냐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 또 기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기본권을 침해한 게 명백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청구하도록 한다라는 건데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이게 또 추가로 들어가면 이거는 3심제 깨고 4심제로 가는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네. 그럼 기존에 우리가 사회적 약속으로 해둔 3심제는 왜 있는 거냐. 여기에다 추가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해서 헌재까지 심사를 다 가져가 버리면 재판은 늦어지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애초에 전제를 4심제다. 이렇게 규정을 고 펼치는 주장인 거고 그렇죠. 반면에 민주당은 애초에 4심제가 아니다. 아닐 뿐더러 4심제라고 가져가는 건 프레이밍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 찬성하는 측의 의견을 시각을 좀 보면은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분명히 잘잘못을 또 따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권 보장을 받지 못한 경우에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고 또 대법원과 헌재 사이 법 해석에 관해서 견해가 불일치하는 문제도 해결 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요. 이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놓고 경기도 감사가 필요하다 하는 여당 공무원 사망의 동기를 밝혀야 한다는 야당 공방이 또 이어졌습니다. 네. 이 공흥지구 특혜 의혹은 이 김건희 여사 일가가 350세대 아파트 지어서 800억 원 분양 수익을 올린 사업인데 이 과정에서 최소 1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낸 것으로 추정이 되고 문제는 그 양평군청이 처음에는 17억 원의 개발 부담금을 부과를 했다가 이거를 0원으로 아예 변경해준 그래서 특혜 의혹이 있다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LH가 이 공흥지구 공영 개발을 포기한 직후에 김건희 여사의 가족 기업인 ESIND가 개발 사업을 신청한 거 그리고 모친인 최은순 씨가 2006년부터 토지를 매입해서 모아오다가 2011년에 이 가족 기업인 ESIND에 매도한 것 이 부분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 양평군청 공무원에 공모가 있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개발 부담금 역시도 이 개발이익금 환수법에 따라서 3배까지 다시 부담금을 또 물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가능한 건지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출석한 김동연 경기지사는 그 취지는 잘 알겠고 지금 또 특검 수사 중인 사건이기도 하기 때문에 특검의 결과 어떤 발표가 있을 걸로 예상을 한다라고 답을 했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사건으로 반격을 한 겁니다. 김동연 지사에게 수사 과정에서 강요당했다는 언급이 18번 나오는 유서가 아직도 공개되지 않았는데 여기에 의견을 낼 생각이 없는 거냐 이렇게 따져 물었고요. 김동연 지사는 정말 안타깝고 비통하지만 이 문제가 정쟁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또 한편으로는 안타깝다 이렇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꽤 잡음이 많은데 특히 최민희 과방위원장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더라고요. 네, 먼저 이 비공개로 열린 MBC 국정감사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최민희 위원장이 최근에 그 MBC 보도 문제 삼으면서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켰고 여기에 대해서 MBC 기자들이 언론 자유에 대한 위협이다라고 반발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전국 언론노조 MBC 본부가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 복수의 증언을 모았대요. 그랬는데 최민희 위원장이 국감현장에서 자신의 발언이 포함된 리포트 하나를 재생해놓고는 보도본부장을 지목해서 해당 보도의 편집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고 팩트 전달에 잘못이 있다면서 이 보도가 중립적인 보도였는지 이걸 따져 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도본부장은 개별 보도 사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걸 부적절하다라고 답을 하자 최 위원장이 질책한 뒤에 퇴장 조치를 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기자회는 지난 정부 시절 언론 탄압에 맞서서 언론 자유를 수호하는 데 최민희 위원장이 기여한 바를 잘 알고 있다. 그 행보가 과거 스스로 강조해온 방송의 독립이라는 신념과 충돌하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최민희 위원장이 연일 좀 논란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게 사실 그 딸의 결혼식도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 딸이 최근에 국회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보통 국회의원이고 그것도 또 상임위원장이라고 하면은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 피감기관들이 상당히 눈치를 보고 여기에 대응을 하기 때문에 결혼식을 이 시기에 잡는 건 좀 부담이 되기는 하죠. 그리고 왜 국회에서 한 거냐라는 논란이 또 있는데 이거는 사실 그 국회에서 일하는 많은 관계자들이 그곳에서 하길 원하고 뭐 예를 들어서 경찰은 경찰회관에서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만큼 여기가 경쟁이 또 치열해요. 그래서 최민희 위원장 측도 뭐 작년에 신청했다가 떨어져가지고 올해 되는 날에 하다 보니까 국감기관하고 맞물린 거다 이렇게 해명을 하기는 했는데요. 최 위원장은 피감기관에 청첩장을 뿌렸다고 주장하는 건 사실이 아니고 허위 주장이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또 온라인 청첩장이 있는데 거기에 뭐 신용카드 결제 링크까지 넣었다라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뭐 요즘은 사실 상조할 때도 그렇게도 많이들 하기는 하는데 문제는 이게 피감기관들 귀에는 들어가게 되고 이걸 알게 되면 안 낼 수가 없고요. 그리고 사실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인사 한번 하고 축의금 내려고 그게 현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최민희 위원장의 해명이 더 이제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나 의구심을 키워내는 측면도 있는데 뭐 양자역학을 배우느라 그랬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뭐 너무 바빠서 내가 딸 결혼식을 챙기지 못했다. 날짜도 뭐 나중에 알았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야당 의원들은 딸 결혼식 못 챙겨서 자기 책임이라고 하는데 비겁하다. 혼주는 최 위원장 본인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딸의 결혼식을 하는 신부는 딸이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결혼식이라는 건 또 혼주 행사잖아요. 그런 걸 지적하는 걸 보입니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이 국정감사 대상에 또 해외 공관도 포함이 되는데요. 특히 주 캄보디아 대사관 이 현지 국정감사를 진행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외통위가 주 캄보디아, 주 베트남, 주 태국, 주 라오스 대사관 상대로 해서 주 캄보디아 대사관에서 현지 국정감사 진행합니다. 그 여야 의원들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으로 벌어진 이 지금의 이 사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캄보디아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할 예정인데요. 국회 정보위도 오늘 전체 회의 열어서 국정원으로부터 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 관련해서 보고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사망자가 또 나왔는데 그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한 호텔 객실에서 50대 후반 한국인 남성이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어요. 현재 경찰 쪽에서 우리 교민회장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대사관까지 이 사망 사실을 알려왔고 주 캄보디아 대사관이 현장 확인을 요청을 하면서 이 현장에서 사망자 여권,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 휴대전화 등을 확인했다고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한 명이 더 추가되면서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인 남성 시신 4구가 현지 사원에 안치돼 있고요. 4명은 모두 병사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아까 그 국정원이 보고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국정원이 또 보고하고 국회의원들이 브리핑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번에 그 고문당하고 살해된 20대 한국인 대학생 박모 씨 사건 주범이 2023년에 있었던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의 총책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대치동 뭐 한티역 그 학원가 일대에서 마약 음료 필로폰하고 우유 섞어가지고 집중력 높아지는 약이다 하면서 뭐 학생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고 그러면서 이제 돈을 갈취하려고 했던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그 총책이라는 거죠. 국정원이 이 대학생이 사망하고 나서 3일째 정보를 최초로 입수하고 역량을 총동원해서 8일 만에 주범을 확정지었고 지금 범인을 추적 중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인 총책은 그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리모 씨와 공범으로 확인됐다고 국정원은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은 이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스캠 범죄하고 관련해서 한국인 가담자가 약 1,000명에서 2,000명으로 추산된다고 보고했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 캄보디아 사태 관련해서 또 언급을 했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그 국가 권력과도 관계가 있다는 설이 있을 정도인 만큼 이거는 쉽게 뿌리 뽑힐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인력이든 조직이든 필요한 게 있으면 최대한 확보를 정부 차원에서 해드릴 테니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달라라면서 부처에 당부했습니다. 이 또 국정원 소관이라서 국정원에도 별도 지시를 또 대통령이 해놨다고도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휴대전화 이 보이스피싱은 사후 조치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이런 일을 안 당하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휴대전화에 보이스피싱을 걸러내는 애플리케이션 설치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논의를 주고받았어요. 이 대통령이. 그런데 통신사들이 고객 본인 동의하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더라. 지금은 어떤지 진척 상황을 물어본 건데요. 여기에 하정우 AI 미래기획수석이 뭐 기술적인 얘기를 좀 했어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은 하달은 했는데 이게 좀 세부적으로는 휴대전화 배터리를 좀 많이 잡아먹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오갔고 대통령이 계속 질의를 좀 이어갔고요. 그리고 어제 경찰 창경 80주년 그 경찰의 날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랑받는 경찰보다 강한 경찰은 없다. 국민에게 지지받는 경찰만큼 영예로운 이름도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경찰에게 주어진 그 권한, 공권력이라는 건 사실은 그 바탕은 국민의 신뢰가 유일무이한 근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변화할 줄 알아야 된다. 혁신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 사실 경찰한테도 이제 커다란 변화의 파도가 기다리고 있죠. 뭐 크게는 자치경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를 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뭐 이런 변화인데 그만큼 이 보이스피싱 범죄도 그렇고 시대가 경찰한테 더 유능함을 요구하고 있는 때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경찰의 혁신, 변화, 책임, 전문성을 강조했습니다. 자, 옆나라 일본에서는 첫 여성 총리가 탄생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강경 우익 성향으로도 알려져 있고요. 그 일본 총리 선출 과정은 우리하고 완전히 달라서 좀 생소한데 의원 내각제잖아요. 그래서 국회 상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 참의원들이 투표로 선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국민이 한 명 한 명 직접 투표가 아니고 의원들이 투표를 하니까 집권당인 자민당 총재가 되면은 그 자리 그 총리 직행 자리다 이런 공식이 사실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좀 달랐던 게 자민당이 과반을 못 가지고 있고 그러려면 다른 소수 야당들하고 손을 잡아야 되는데 너무너무 당연할 것 같았던 그 연정이 실패하고 중간에 엎어지면서 뭐 다카이치 신임 총리가 그 전에 저는 총리가 되지 못할 뭐 불쌍한 여자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결국에 극적으로 연정을 하게 되면서 총리직에 오르게 됐는데 일본이 1885년 의원내각제 도입한 이래 헌정사상 첫 여성 총리입니다. 이시바 시게루 내각은 어제 오전에 전원 사직했고요. 근데 이번에 자민당이 연정을 꾸린 게 기존에 손잡던 공명당이 아니고 일본 유신회라는 데랑 손을 잡았어요. 근데 여기가 강한 우익 성향을 띠고 있고 다카이치 자체도 자민당 내에서도 또 강경 보수로 꼽히다 보니까 이 내각이 보수 우경화에 더 속도를 낼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 총리에 올랐기 때문에 28일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가질 거다라는 내용이 요미우리 신문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일정대로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27일에 일본 가고 28일에 정상회담 가고 그전에는 동남아 들렀다가 네. 그리고 에이펙으로 오는 그런 순서인데 여기에서 그러면 이 관세 합의뿐만이 아니라 어떤 방위 분담금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어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에도 어느 정도 좀 힌트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겠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도 다카이치 총리 취임에 축하 인사 보내면서 이 중대한 시기에 함께 양 국민 간의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길 기대한다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에이펙 정상회의에 올 텐데 예. 다카이치 총리가 와서 한일 정상회담 가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은 실무진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걸로 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청취율 조사 기간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 오늘은 기억에 남는 시 한 구절 받아보고 있습니다. 자, 7489님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알이란 시인데요.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서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아이가 지금 고3인데 지금까지 뭐 태풍, 천둥, 번개가 수없이 지나갔을 거라고, 지금 붉은 대추 하늘처럼 아주 잘 연그렀을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결실을 맺을 시간이. 마지막까지 진짜 힘내서 원하는 결과 꼭 이루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887 하나님, 가을의 계절 성찰의 나날들 되어 더욱 성숙해지고 싶다라고 자작시를 보내주셨는데, 뭔가 아까 제가 계속 드렸던 말씀하고도 약간 맞는 것 같아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기도 하고 성숙해지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정영철님께서는 그만큼만 차지하고 서서히 뿌리 내리며 무심히 살았다라는 송희철 시인의 나무로 서서라는 시의 한 구절을 보내주셨네요. 자기에게 그러니까 이 나무처럼 주어진 것에 뭔가 만족하면서 살라는 의미가 아닐까? 또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해보고요. 9537님, 나태주 시인의 멀리서 빈다라는 시인데요.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꽃처럼 웃고 있는 너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눈부신 아침이 되고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라는 구절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귀한 세모정 만드시는 분들, 또 세모정 아끼는 모든 애청자님들께 멀리서 빕니다. 부디 아프지 마세요라고 덧붙여 주셨네요. 너무나 따뜻한 문자와 시 보내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전화 오면 꼭 받아주시고요.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잘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세모정에 물어보세요. 당신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일터에서 억울한 일은 없어야겠죠.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노동법 이야기, 세모정 톡톡 상담소 수요일 코너,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 백서 시간입니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본다고요? 네, 요즘에 우리 일터에서 뭐 CCTV가 거의 다 설치가 돼 있죠. 네. 그다음에 뭐 위치 추적, 업무용 앱 등을 통해서 다양한 감시 도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 뭐 IT 보안 활동 강화라는 명명으로 그 해킹 방지 솔루션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면서 네. 내부 자료 유출 방지 기능도 탑재해서 인트라넷, 이제 회사에서 쓰는 그런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접속하는 순간 자동 설치돼서 숨겨진 프로그램으로 작동해서 내가 뭐 하는지 다 감시가 가능하도록 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컴퓨터에 설치하는 보스웨어라고 불리는데요. 네, 이런 프로그램이나 CCTV, GPS 앱 등으로 우리 일터에서 이제 전자 감시가 새로운 이제 좀 어두운 그림자로 들이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노동 감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자, 세모정 톡톡 상담소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 백서. 오늘은요. 직장 내 전자장비를 통한 노동 감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거나 또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신 노무사가 도와드립니다. 추첨을 통해서 또 모바일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는데요. 문자 보내실 곳은 샵 9730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노동감시라고 하는 게 이제 일하는 걸 감시한다는 뜻일 텐데 맞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게 사업장 내에서 이게 우리 일하는 근로자들의 작업 상황이나 행동을 모니터링하는 모든 행동들을 의미하는 거죠. 사실 이제 과거나 우리는 상사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그걸 바로 지적하는 이런 것들이 그렇죠.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지만요. 네. 근데 이제 날이 갈수록 CCTV나 뭐 PC 모니터링 프로그램, 뭐 전화 감시, 모바일 앱 등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디지털 전자장비들을 통해서 각각 뭐 출입 통제를 한다거나 동시나 위치 신원 확인 등을 하고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활동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장 전자감시라고도 불리우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런 IT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감시가 더 은밀해지고 체계화돼 가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뭐 제가 알고 있는 거, 제가 본 거는 글쎄요 CCTV 정도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어떤 장비들로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감시하는 맞습니다. 거예요? 사실 이제 CCTV가 가장 제일 흔하죠. 그냥 이게 이제 내 외부에 설치해 놓고 어떤 그런 이제 도난 방지 목적으로만 활용하면 되는데 이게 근로자의 행동을 감시하니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휴게 공간에도 설치돼 있고요, 뭐 노동조합 사무실 등에 설치돼 있어서 이 논란이 항상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자신분증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목에 들고 다니는 이 회사 내 그 사원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사원증에는 이제 출입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들어가 있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출입 통제용으로 개인 신상 정보가 이제 내장된 카드를 사용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회사는 이게 근태 관리라는 명목으로 이제 사용하고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동 동선과 시간 등을 중앙에서 통제할 수 있다 보니까 나중에 징계 근거로 활용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컴퓨터나 이제 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메일이나 웹사이트 접속 기록, 그다음에 뭐 사내 네트워크 활동을 통제 감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인터넷에 접속하는 순간 그냥 나도 모르게 깔리게 만들어 버리니까 이것도 문제입니다. 뭐 전화 모니터링이야 요즘에 우리 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화에도 나와 있지만은 통화 내용을 다 관리자분이 모니터링하고 있죠. 이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우리 영업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차량이나 휴대폰에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거나 기록할 수 있는 위치 추적 시스템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들 입장에서는 뭐 시설 안전이나 어떤 영업 비밀을 보호한다는 목적, 또 근태 관리를 명목으로 이렇게 사용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근로자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항상 이제 우리 기업들이 주장하는 거는 시설 관리 목적이다, 화재 예방, 그다음에 도난 방지, 그다음에 업무 효율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맞죠. 근데 사실 이제 이 노동 감시는 본질적으로 근로자의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 그다음에 뭐 인격권, 나아가서 이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헌법상 기본권의 파괴 행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죠. 우리가 회사 내에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사생활이 보호받아야 될 이제 사적인 활동들이 아예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나친 감시는 우리 그 노동자들의 위축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회사에서의 생산성도 저하된다는 점에서 보면 바람직한 행위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디까지 허용될지에 대해서는 항상 논란이 많습니다. 이거는 우리 관련 법에서도 조금 미흡한 게 있어서 사실 우리가 이 노사가 함께 머리 맞대고 협의하고 동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이런 전자감시를 뭐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사실 이제 관련 법으로는 위치정보법, 그다음에 뭐 통신비밀보호법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근로자의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이 가장 핵심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사실 정보 처리자와 정보 주체의 대등한 관계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동의를 받고 대등한 관계에서 동의를 해주냐 안 해주냐 이제 그 문제로 흘러가기 때문에 대등 관계에서는 이게 유효할지 모르겠지만 노사관계의 특수성상
대등 관계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그렇죠. 네, 권력 관계상 평등할 수 없는 관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회사와 직원 관계 대등성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 동의가 진정성이 있냐의 문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와 이 직원의 관계가 평등하지 않다는 점이 이 법 적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제 찬찬히 보면요, 이 개인정보 수집 시에 관련 법령의 근거를 둔 경우도 허용되고요. 아니면 동의를 받으면 이용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터넷이나 뭔가를 하다 보면 서식에 개인정보 동의에 체킹하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특히 정보 주체의 동의가 가장 중요한 법적 근거로 보는데요. 사실 이제 회사에서는 형식적으로는 동의 요건을 다 갖추고 있죠. 회사의 직원이 동의, 비동의에 체크하면 어떻게 될지 다 그렇죠. 뻔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노동 감시의 맥락에서 보면 이 동의가 진정한 동의로 볼 수 있냐의 문제까지 의문이 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감시 설비 도입할 때 그 동의를 요구하거나 또한 해고나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까봐 두려워서 자유롭게 거부하기는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또한 이제 물론 동의서라고 하면 그 동의를 언제든 철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직장에서 이 동의를 철회하겠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죠. 네. 싫으면 떠나라라고 맞습니다. 나올 것 같은데. 네. 기업들 입장에서 직원 동의 말고도 감시를 이렇게 정당화할 다른 어떤 법적 근거를 좀 내세우기도 할까요? 맞습니다. 이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이 있을 때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시설 보호나 영업 비밀 보호를 위해서 동의 없이도 감시 설비를 도입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이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이 있더라도 무제한 허용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이제 정당한 이익이 우리 정보 주체인 노동자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집의 범위도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시설 보호가 목적이라서 이제 CCTV를 촬영한다고 하면 그 범위는 시설만 비추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물론 그 시설에 그냥 때때로 이제 앞으로 지나가는 것까지는 이해 못했지만 이제 불필요하게 직원의 활동까지 모니터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노동관계법 안에 이런 감시 행위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뭐 조항이 또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 개인정보보호법, 그다음에 위치정보법, 통신비밀보호법으로 각자 다뤄야 되는데 사실 노동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 노동관계법에서 다뤄주면 가장 편하게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없습니다. 유일하게 있는 게 우리가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근참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를 우리 노사협의회 협의 규정 사항으로 넣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규정을 위반해도 벌칙이나 과태료 조항이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노동계에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에서 감시 설비 도입할 때는 서로 요건하고 절차를 좀 명확히 해서 그 입장을 정하자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네, 이제 이 실제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마주할 수 있는 이런 감시 사례들을 좀 살펴볼게요. 아까 그리고 이 회사가 업무용 컴퓨터나 이메일을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도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게 근로자들이 사실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기도 하고 실상 얼마 전에 우리 어떤 그 잘 다루시는 그런 분께서의 직원들의 감시 앱에 대해서 밝혀진 것도 있습니다. 앱이 관리자 기능을 통하면 이 모든 근로자들의 사용 내용을 다 볼 수 있게 만들어놓은 앱들이 대부분인 거거든요. 사실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메일과 웹 이용 기록 같은 경우는 개인의 성향과 취향이 드러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자를 위축시키고 정신적인 압박을 주는 형태로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감시를 어떤 법적으로 제재를 한다거나 뭐 막을 방법은 그럼 없을까요? 맞습니다. 아까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이거를 규정해서 제재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전기통신을 감청하거나 비공개 대화를 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전송 중인 이메일이나 메신저 내용을 몰래 들여다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죠. 근데 우리가 나중에 보니까 전송이 끝난 상태입니다. 벌써 전송이 끝난 서버나 PC에 저장된 자료를 열람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이나 아니면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동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겠는데 거의 동의를 다 받아두고 있죠. 일부분의 회사에서는. 그래서 거의 위법성을 다투기가 조금 어렵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회사가 뭐 보안이나 업무 효율성을 이유로 이런 감시 설비를 도입할 때 네. 직원들과 이런 마찰을 좀 줄이고 싶다 하면 어떤 점을 좀 유의할까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사의 뭐 그 시설 관리권이나 이 업무 효율성을 위한 도구들은 무작정 도입할 수 있다는 그 조금 생각에서 조금 벗어나 주셨으면 합니다. 네. 우리 근로자들은 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나 인격권이 있죠. 네. 그다음에 이게 회사에서도 당연히 침해받을 수 있는 기본권입니다. 네. 그래서 모든 감시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될 거고요.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허용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감시 설비나 이런 걸 설치할 때 명확하게 목적이 뭔지 어디에 사용되는지 서로 투명하게 고지하는 그런 네. 행동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오늘은 직장 내 전자장비를 통한 노동 감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또 상담 필요하신 분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신 노무사와 함께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 샵 9730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에이핑크의 노노노 듣고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에이핑크의 노노노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 사이 보내주신 문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3000님, 저희 회사 사장님이 CCTV로 직원들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누가 어디에 갔는지, 라인에 왜 없는지 물어보는데 말로는 회사에 불이 날까 봐 본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수시로 CCTV를 보면서 말을 합니다. 감시받고 있다고 저는 느끼는데 이거 법적으로 네. 문제가 없을까요? 하셨습니다. 네, 사실 지금 사장님께서 이 목적 외에 용도로 하고 계신 게 분명 없이 드러나거든요. 네. 왜냐하면 불이 날까봐 보고 계시면은 누가 어디 갔는지 라인에 왜 없는지를 물어보실 필요가 없죠. 그러네요. 사실 이거는 이제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으니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이제 과징금 대상이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 사내 CCTV 설치 문제가 노사 간 갈등이 큰 쟁점이잖아요. 맞습니다. 법적으로 설치 허용되는 게 어디까지일까요? 사실 이제 여기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는요, 그 안전과 범죄 예방 목적이 명확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무실이나 뭐 예를 들어서 뭐 휴게 공간, 뭐 화장실은 당연히 안 될 거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노동조합 사무실이나 우리가 말하는 비공개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직원들만 사용하는 사무실의 비공개 장소에서는 동의 없이 설치하면 불법이 되겠습니다. 네. 네. 7153님께서 회사에서 몰래 설치한 감시 장비를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직원이 할 수 있는 대응 방법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거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 신고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별도로 다루고 있는 노동관계법에서는 별도로 다루고 있는 법이 없으니까 네. 개별법에서 있는 그 관련 법들을 통해서 이제 이의 제기하실 수밖에 없는데 예, 그게 조금 좀 번거로우시죠. 사실 네, 쉽지는 않습니다. 네. 자, 콩으로 물결님께서 법인 차량의 GPS를 계속 확인하면서 특정 장소에 방문한 이유를 일일이 캐물어도 이거 괜찮은 건가요? 하셨습니다. 이게 두 가지 경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네. 동의가 있냐 없냐입니다. 네, 사실 이제 위치정보법에 따라서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으면 가능. 없으면 예, 불법입니다. 동의 없이 위치 추적하면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거든요. 근데 회사는 항상 얘기하죠. 영업 직원들 어디가 있을지 모른다. 예, 그거에 대해서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업무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해서 이제 면책권 획득하려고 하고 있지만요. 위치 정보는 굉장히 민감한 정보입니다. 예. 반드시 사전에 목적이나 보유기간 활동 범위 알리고 동의 받아놔야 됩니다.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2274님, 보안 목적이라고 하면서 회사가 감시할 수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허용을 해야 될까요? 직원이 감내해야 하는 최소한의 경계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 답변이거든요. 네네. 어디까지 경계일까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허용 범위를 말씀드렸다면 우리가 양해해야 되는, 우리 서로가 합의해야 되는 영역은 어디냐? 이 보안 목적으로 나중에 이 직원들에 대해서 근태나 이런 징계 자료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노동 감시를 걱정하는 주된 이유가 뭐냐하면 내가 여기에서 기록해서 녹화되고 기록되어서 나중에 내 잘못에 대한
뭔가 근거 자료로 사용할까봐 굉장히 많이 우려들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장 내에서 다 비춰도 괜찮습니다. 보안 목적이라면은 그러니까 목적에 사용하지 않겠다. 그 목적 외에는 동의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보안 목적이니까 당연히 근거 자료로 사용하면 안 되죠. 거기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겁니다.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책장을 알차게 채워드리는 이다혜 북마크 시내 21 이다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영화화되거나 영상화된 작품들 원작 소설을 소개해 주신다고 했는데 첫 번째 책은 최근 개봉한 영화예요.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 이 원작이 X라는 책인데 제목이 다르네요, 일단. 네, 이 제목이 원제는 X라고 되어 있고 이게 도끼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OX의 X가 아니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도끼라는 단어가 제목이 된 이유가 뭐냐면 주인공이 해고당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영화 어쩔 수가 없다에도 이제 이런 대사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당신네들은 X 한다고 하지 않느냐, 도끼질 한다고 하지 않느냐라는 식의 이제 이야기가 대사로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이유로 X라고 되어 있는 제목의 책을 어쩔 수가 없다라는 제목의 영화로 바꾼 경우입니다. 도널드 E. 웨스트레이크라고 하는 작가가 쓴 소설이고요. 이 소설은 영화 보신 분들한테 이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훨씬 더 가족 영화의 색채가 짙어진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작품 먼저 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느 쪽 먼저 보셔도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 박찬욱 감독이 이 어쩔 수가 없다라는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20년 동안 이 품고 있었던 작품이라고 밝혔거든요. 이렇게까지 오랜 기간 지나서 끝내 영화로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요즘에 뉴스 보시면 뭐 어떤 작가의 무슨 작품이 뭐 영상화 판권이 계약이 됐다 이런 뉴스들 왕왕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계약되는 작품들 중에서 실제로 영화화되는 작품이 1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그래요? 예,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작품이 계약되고 시나리오 작업 중에 엎어집니다. 이 엎어진다는 게 이제 제작이 취소된다라는 표현인데 이제 그런 일들이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책들은 판권이 팔리고 그 계약 기간 동안에 영화화가 안 돼서 다시 판권 회수하고 다른 사람한테 또 팔고 또 회수하고 이거 반복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영화화 하고 싶다라고 해서 반드시 영화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첫 번째고 이 X라고 하는 책을 박찬욱 감독이 처음 관심을 갖고 보게 된 게 이렇게 좀 예전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원래 미국에서 영화를 만들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미국 소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미국에서 아예 영화를 만들자 상황 자체도 약간 미국적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 한국 영화 어쩔 수가 없다를 보시면 이거 뭔가 사람들의 삶의 방식 같은 게 한국하고 좀 다르지 않아? 라는 생각 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런 흔적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박찬욱 감독이 20년쯤 전부터 이제 이 영화화를 생각을 했고 중간에 시나리오를 이제 미국 영화로 생각하고 썼고 근데 이제 그 작업이 잘 되지 않으면서 묵혀두었고 결국은 한국 영화를 만들게 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이 한국에 출간됐을 때도 박찬욱 감독이 추천사를 썼을 정도라고요. 추천사에서 이 소설은 무릇 월급쟁이라면 다 읽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은 박찬욱 감독님이 그 책 추천사 쓰시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진짜 잘 쓰세요. 잘이라고 하는 거는 잘 팔리게. 네. 맛있게 쓰십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이 박찬호 감독 추천사 보면은 이 책 진짜 재밌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이 책의 경우도 굉장히 인상적인 추천사를 썼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영화화를 하는 과정에서 박찬호 감독이 사실 20년 정도잖아요. 그러면은 네. 네. 어떤 기획이든 시효를 다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방송국 생각해 보세요. 네, 네. 20년 전 기획서 들고 와서 내가 이거 정말 재밌는 프로그램 만들었으니까 이걸로 해보자라고 하면 아마 방송국의 그 누구도 흔쾌히 그렇죠. 받아들이긴 힘들 거예요. 100이면 100 물거품 될 거예요. 맞아요. 네. 100이면 100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20년의 시간을 건너뛰어서 여전히 유효한 이야기로 만들기 위해서 뭐 엔딩도 바뀌고 여러 부분에서 이제 손질을 해서 네. 지금의 영화가 된 거죠. 이 원작 소설 이렇게 영화화가 되면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어떻게 다른지 네. 궁금해요. 일단 이 원작에서는 버크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근데 네. 소설은 소설적인 도구를 써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버크의 심리 독백이 소설에서는 되게 중요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는 1인칭 시점에서 네.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따라가는 게 중심인 거예요. 네. 근데 영화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나레이션만 가지고 찍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결국 우리는 이들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그러면서 달라지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어쩔 수가 없다 영화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언급하는 부분이 배우들이 연기 참 잘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주인공 연기한 뭐 이병헌 씨부터 시작해서 이성민 씨라든가 염혜란 씨라든가 이런 네. 배우들이 정말 좋은 연기를 보여주는데 손예진 씨 연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 손예진 씨가 연기하는 사람이 주인공의 아내 역할인데요. 원작에서는 이 아내의 비중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존재감이 중요한 인물은 아닌 거예요. 근데 영화를 보시면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이 가족 내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을 같이 보시면 좀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 소설과 영화의 결말도 좀 궁금해요. 영화에서는 이 AI 자동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던데 원작은 아무래도 막 예전에 나온 작품이니까 내용이 많이 달랐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원작은 훨씬 더 정말 장르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미스터리 스릴러로 해서 주인공은 잡힐까?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주인공 시점에서 이걸 다 봤으니까. 네. 잡힐까? 어떻게 될까? 이거를 푸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작품에서는 그래서 주인공은 살아남는가? 그러니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가? 그럼 일자리를 구한다고 치면은 어떻게 되는가? 이 일자리는 안전한가? 라고 하는 질문이 있는 거죠. 네. 사실은 이 질문은 현대 거의 모든 노동자들이 하고 있는 고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네. 그래서 이 영화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있는데 처음에 보면 그 제지 회사에서 일하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네. 그 주인공이 종이를 다 만들면 종이가 거대한 그 덩어리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종이를 이렇게 말아서 큰 롤을 만드는데 이게 잘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긴 막대기를 들고 그 종이를 두들깁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 종이가 지금 균일하게 잘 말려 있는지 같은 걸 보는 거예요. 네. 근데 영화에서 마지막으로 가면은 요즘에 누가 그렇게 일합니까? 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 주인공은 이 두드리는 작업을 하지 않을 것이냐. 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들이 이제 그 마지막에 네. 나오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뭐 굉장히 인상적이기도 하고 소설과는 가장 달라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원작 소설 X라는 작품을 영화화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네, 1990년대에 이미 2차례 영화가 됐고요. 미국과 프랑스를 배경으로 하는 X 그리고 X 취업에 관한 위험한 안내서라고 하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두 작품은 원작을 더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 90년대에 이런 노동 관련한 화두들 중에 상당수는 이런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하는 것과 노동이라고 하는 걸 연결지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같은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고는 해도 이 X를 원작으로 하는 다른 영화들과 어쩔 수가 없다는 약간은 결이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그 사이에 시대도 변했고 시대 환경도 많이 변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의 이 X를 표현한 어쩔 수가 없다는 어떤 느낌인지 아직 못 보신 분들은 빨리 달려가셔서 보시고 또 소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설은 어떤 작품 볼까요? 다음 작품은 OTT에서 OTT 영화로 공개가 된 작품이고요. 네. 우먼 인 캐빈 10이라는 작품입니다. 아하. 이게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10번 객실의 여자라는 뜻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네. 이 주인공이 기자입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초호화 크루즈에 탑승해서 취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뭐 호화 크루즈니까 정말 먹고 즐기고 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고 여기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유 있게 보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네. 전혀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 것처럼 네, 부담이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이제 그런데 이 출발하기 전날 밤에 이 주인공은 강도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아하,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일 때문에 와 있는데 네. 지금 내가 뭔가 이 수습이 되지 않은 감정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은 그 술에 굉장히 약합니다. 아. 그러니까 안 그래도 불안한 상태인데 네. 술 마시는 거에도 약하다 보니까 술 마시면 더 이런 것들이 심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밤에 자기 객실에 누워 있는데 너무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시끄러운 막 우당탕탕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그걸 보니까 누군가가 물에 빠진 걸로 보이는 거죠. 아, 크루즈에서. 그 자기 옆방에서. 그래서 이제 네. 그 옆방이 10번 방인 거예요. 네. 그 아까 낮에 이제 자기가 어쩌다가 실수로 그 방에 잠깐 들어갔는데 그 방에 있는 여자를 본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떨어졌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그 배 안에서 신고를 합니다. 네. 근데 없다는 거예요. 그 사라진 여자가. 사람이 10번의 손님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 네. 10번에 아무도 없고 당신이 말하는 사람도 없고 우리 배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상한데요. 수상하죠. 예. 근데 심지어는 이 상황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지금 뭔가 불안도가 높은 데다가 그렇죠. 술도 마셨어.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사람을 안 믿는 거예요. 뭔가 알겠습니다 네. 같은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그러시죠. 네, 이렇게.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주인공은 아니다. 나는 분명히 옆방 여자를 봤고 누군가는 분명히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주인공의 시점에서 이렇게 쫓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스릴러 작품이 되겠는데 이게 작품이 수많은 독자들에게 좀 사랑을 받는 걸로 유명한데 어떤 매력 때문에 이렇게나 인기를 끄는 걸까요? 사실 도입부만 봐도 너무 궁금하잖아요. 네. 내가 봤는데 옆방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그럼 대체 그건 뭘까? 그 그렇죠. 사람은 누구고 네. 어떻게 됐길래 이렇게 된 걸까라는 것을 해결하는 그 재미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저도 이 책은 나왔을 때 읽었는데 굉장히 재밌게 본 기억이 있고 그리고 영상화 되었다고 해서 저도 굉장히 빠르게 이제 보게 된 이유가 그런 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이제 믿을 수 없는 화자라고 하는 기법을 소설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특히나 이런 미스터리 스릴러 계열에서 많이 쓰는데 네. 믿을 수 없는 화자라는 말처럼 주인공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데 이 주인공이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수면제를 먹어야 잘 수 있다. 아니면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이다. 이런 식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네. 이 사람이 밤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진술할 때 우리는 믿기가 어렵다는 그렇죠.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다들 믿지 않는데 사실 이 사람은 진짜 본 거예요. 네, 그럼 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생겨나는데 이제 그런 것을 영화로 만들면서는 약간 바꿨어요. 네, 그래서
이 주인공의 성격이라든가 이를테면 이 영화에서는 이 주인공이 그런 술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이 사건을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두 작품이 약간은 초반 설정은 비슷한 것 같지만 가는 방향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영화에서는 그 옆방에 있는 여자도 여자지만 이 주인공이 배에 탄 목적이 다릅니다. 뭔가요? 네, 그래서 배에 탄 목적이 뭐냐면 엄청나게 돈이 많은 거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만나자고 한 거예요. 만나자고 해서 이제 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시한부인 거죠. 거의 연명치료 같은 것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기의 전 재산을 가족인 남편한테 주는 게 아니라 사회에 환원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제 그랬는데 그 결정을 그 사고 다음 날 바꿉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그냥 남편한테 다 준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중요한 결정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왜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된 미스터리를 풀어가는 것으로 영화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영화화된 소설들 X 그리고 우먼인 케빈 10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도 이다혜 기자가 찍어놓은 북마크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끝으로 서영은의 가을이 오면 함께 들으시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